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는데요. 정치권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예.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저 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마일리지를 쌓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4인 회동 가짜뉴스 물타기입니다.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 쏙 뺐습니다. 왜?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것이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딱 일주일 뒤인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장이 출석을 할까요? 통상적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뚜렷한 사유 없이 국회의 어떤 동의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국회가 의결에 의해서 불출석에 대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야 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두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지난번에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 출석하지 않았고요. 국회가 그 당시에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법조계 주변에서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경우 그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연 불출석에 대한 이유로 일방적인 국회 동의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 고발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이제 여지를 둔 발언인데요. 불출석하면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탄핵 마일리지가 쌓였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탄핵을 바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시 바로 탄핵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여지를 둔 경고성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30일이 국회 사망일이 될 것이다. 전두환 시절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국회 입법 권력이 아무리 일방 통행식으로 이렇게 막 나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야심한 그것도 밤에 이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위해서 소집한 국회 법사위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갖다 30일 개최한다고 일방적으로 망치를 두드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 대표인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도 사실상 원내 지도부 그리고 당의 이런 어떤 중요한 이 의사결정을 거치지도 않고 이걸 갖다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법사위원들,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추미애 위원장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지금 현재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1등 공신 역할을 자임한 분이 바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에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과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체급을 올려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서도 어떻게 상권 분립에 의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법, 그리고 행정 이렇게 절대 권력이 형성돼 있는 이 마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국민의 우려와 국민들이 상당히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30일 날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기 위한 청문회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예, 말씀하신 부분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대법원장 청문회가 지금 원내 지도부와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추미애 법사위원장 독단으로 결정을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아직 뭐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주변에서 들려 나오는 얘기로는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직접 보고되고 동의받은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논의 과정에서도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하자 이렇게 결정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회법이나 또는 헌법의 모든 걸 기초해서 볼 때 그 대법원장 역시 그 국회 탄핵 대상이고 청문회의 소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초법적인 행태나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임 이게 또 원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일 경우에는 상임위가 독단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임위 중심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이것이 다른 일반의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삼부 요인 중에 한 명인 대법원장과 또 대법관 서너 명이 더 추가된 그런 그 청문회란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그 원내 지도부와 협의 없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다소 일부 걱정의 소리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30일 날 청문회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가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온도차가 감지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열린 공감TV를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왜냐하면 4인 회동설 제보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있는데 왜 열린 공감TV는 증인에서 쏙 뺐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해서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사퇴 촉구 이유가 그 열린 공감 TV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열린 공감 TV는 처음부터 그 의혹 제기를 할 때 이거는 썰이다. 뭐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걸 썰로 자기네들은 푸는 거다. 그걸 사전에 공지하고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집권당이에요. 집권당 같은 경우는 그런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무차별적으로 문별하는 어떤 그런 의혹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팩트 체크는 그 수많은 지금 민주당의 사무처 당직자들인지 그런 검증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갖춘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그런 거 확인도 없이 그냥 사선식이나 되는 법사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지난 5월 달에 이걸 끄집어냈지만 그때 뭐 때문에 이게 묻혔습니까? 그때 쉽게 말하면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부장판사가 뭐 룸살롱에서 유용 그런 접대를 받는 그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쏠렸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이 그때 이 제기한 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덮이고 말았어요. 이걸 다시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 세워놓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도 자신이 입장문을 통해 가지고 구두도 아닙니다. 입장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 만난 사실도 없고 그런 사람들과 식사한 사실도 없다. 그 팩트 하나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발견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돼요. 그 본질을 덮어두고 그걸 이제 나경원 의원처럼 이걸 물타기 하려고 뜬금없이 야심한 밤에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한다고 이렇게 소집해놓고 거기에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민들이
저게 법사위가 예. 저게 그래도 국회 안에서도 상원 개념으로 저런 법사위가 저게 대한민국의 국회를 만든 거냐 예. 이런 우려를 하는 건데 예.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면 물타기 하지 말고 추가 제보를 내놔라 이런 입장이신 것 당연하죠. 같습니다.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일 정치권의 공격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는 공식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오만한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언중유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 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이게 뭐 민주당처럼 나와서 막 땡땡거리면서 뭐 내가 어떠니 뭐 저쪽은 더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법원의 수장으로서 품격 있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저는 발산한 거다라고 보고요. 네,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오만한 궤변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회의 자체가 이제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 세종대왕의 법 철학 뭐 이런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세종대왕에 대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냥 그 민주당도 가볍게 갔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앞에 문장, 그러니까 사실 법이라는 것이 그 왕의 왕권 강화보다는 백성과 국민을 위한 것이 근원적으로 맞죠. 그래서 근데 다만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냐 이걸 갖고 이제 정치권에서 갑론을 박이 됐는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저런 논쟁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는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 확정이 됐는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김성태 대표께서 말씀하신 4인 회동 이 이전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3심이 동일한 사건들, 선거법으로 하는 동일한 사건이 3심에서 조희대 대법원 체계에서는 91일 정도 평균 걸렸는데 36일 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굳이 세종대왕의 그 7가지 법을 다루는 관리들에게 준 7가지 지침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가 있었냐면 판결서를 빨리 만들지 말라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7가지 원칙 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 6, 7번째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라. 그래서 판결서를 빨리 만들지 말라는 그 지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얘기를 굳이 한다면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서의 판단도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1개월여 남겨둔 상태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이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여권의 어떤 지금 행동의 근원이 거기에 그래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예, 세종대왕 지침에 판결서를 빨리 만들지 말라 이런 지침도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에 언중유골이다, 뼈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처럼 다른 행사도 아니에요. 2025년 세종 컨퍼런스 그 행사장에서 당연히 세종대왕의 그 업적을 기리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법원장에. 근데 또 세종대왕 그러면은 우리나라 2조 500년사에 이렇게 보면 임금들 중에서 오직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그런 성정으로서 이렇게 국민들의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까? 훈민정음을 통해서 한글을 만드시고 집현전에서 그 많은 정책과 이런 법을 오로지 이 민초들,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오직하면 그때 이제 신하들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그 많은 법을 만든 그 과정이나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해라. 법이라는 게 얼마나 국가 통치에서도 소중한지 세종도왕이 그때부터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법률가로서 그런 세종대왕을 소개한 것이고, 특히 여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이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법치의 어떤 그런 기본 정신과 사법 독립을 강조한 그런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이거야말로 언중유골이죠. 예. 그렇게 국민을 위한 법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에서는 어제 또 아주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서 민주당 의원과 격한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건진법사 수사와 관련한 관봉권 띠지 수사검사, 과연 민주당 의원 압박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들어보시죠. 관봉 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습니까?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질의하면 답변하고 뭐라 김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오자는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의원님의 이게 그런 신분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 있던 현금 5천만 원의 띠지 분실 사건이 고의적이라고 몰아붙였는데 담당 검사인 최재형 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수사관이 띠지를 분실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본질은 가려지고 어제 이 마이크를 올리고 내리고 이 장면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글쎄요. 제가 뭐 꼭 민주당 쪽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저런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이크를 통상적으로 저렇게 다루지 않거든요. 자기 앞에 있거나 그냥 놔두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저런 태도는 일종의 마이크를 이렇게 좀 사실상 던지는 듯한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태도가 도리어 검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본인들의 자기들의 성벽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 검사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뭘 어떻게 책임지는 데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어제 서영교 의원이 좀 아쉬운 거는 질문했고 답변을 좀 더 들었으면 좋았는데 답변을 미처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후에 장경태 의원이 질문을 참 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띠지 훼손이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훼손됐을 때, 그러니까 중요 핵심 증거가 훼손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지했으면 상부, 자기 윗선에 지검장이나 또는 대검에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 그러면 사실관계 확인을 했었어야죠. 그 당시에. 그럼 누가 어떻게 훼손했는지를 그 시점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도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본인은 그만두고 다음에 후속 담당 검사가 왔으면 이 훼손된 상황에 대해서 업무 인수 인계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의적으로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는 수사에서 밝혀야 되지만 업무상 저는 직무유기 또는 직무 태만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대한 법적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띠지를 실수로 잃어버렸을지라도 지금 윗선에 보고하는 그런 그러니까 책임을 예를 들어서 물어오게 됐다. 보고, 사실 확인,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 이 세 가지가 다 누락됐기 때문에 저거는 상당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업무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파티 회유 의혹 수사 당사자인 박상현 검사도 회유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부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연어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초밥 파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 세 사건은 왜 시기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액수도 다르고 수령자가 다릅니까?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 중에서 잘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인으로 참여하셨었죠. 제가 이재명 전 지사를 조사할 때도 변호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의 현출이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박상현 검사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온 거는 재소자의 추가 진술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건가요? 그 추가 진술이 있었다 그러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의해서 다시 이걸 감찰 지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이 국민적 의혹을 민주당에서 지난번 이걸 아주 정치적으로 세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차원에서 감찰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 교도관 40여 명도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하영 전 부지사를 갖다가 그러면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이렇게 데려오면 조사실로 데려오면 당연히 거기에 지금 이제 교정당국의 교도관들이 거기에 배석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40여 명의 교도관이 연어 그리고 술 파티 짜장면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일부 지금 현재 재소자의 이 추가 진술이 일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면밀한 그런 감찰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그런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 소관 문제니까 서영교 의원이 해당 검사를 불러서 닥달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걸 없는 사실을 갖다 실토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겁박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과연 국민들 앞에 대의기관인 국회가 검사나 또 국회의원도 다 개별적으로는 헌법기관인데 서로 존중 없이 저런 식으로 저게 직접 선출 권력과 또 간접 선출 권력을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고 나니까 저렇게 이제 검사들도 이제 국회 들어오면은 정말 순응하고 간접 선출 권력이 직접 선출 권력이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을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비꼬면 안 된다는 그런 서영교 의원의 아마 주장이 저런 식으로 질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지금. 그런가 하면 박균택 의원의 질의 내용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박상현 검사, 그러니까 기소한 검사에게 기소 내용에 대해서 다그치니까 아니 변호인이었던 박 의원이 변호 잘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나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마 이제 그 내용을 그 박 검사가 상대적으로 약간 좀 그 돌려치기를 한 느낌이에요. 네.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핵심은 빨리 저게 그 법무부가 감찰을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저것은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고 또 이 정말 그 재심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맞는 거고
만약에 없는 사실을 냈다면 그 수사 그 기관에 있었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부당하게 정치 공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핵심은 사실관계를 검찰이 법무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저걸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박 검사가 여러 파트의 그러니까 이하영 부지사와 그렇게 조사실에 한 적 없다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서영기 의원 또 질의 중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 그게 당연히 박 검사 이재명 대통령.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국회 법사에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치조하듯이 질문을 하는데 답변 태도나 자세 내용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좀 너무한 거죠. 저는 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질을 벗어난 취조 형태의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도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는데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십니까? 오빠 같은 걸 하지 마세요. 무슨 오빠예요, 오빠는? 말씀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네.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이 선 넘은 저급한 성별 희화화, 치욕적 명예훼손 발언은 그 자체로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드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야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오빠 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요. 왠지 좀 비하적인 느낌도 좀 들고. 비합니까? 윤석열 오빠면 오빠고 동생이면 동생인데 뭐. 나경원 의원 관련 호칭은요. 우리 법사위에서도 더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나빠루 뭐. 국회의원의 품격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빈정거린 거죠. 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그 호칭을 잡아가지고 이제 빈정거린 건데 추미애 법사위원장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제가 눈이 돌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에 대해서 이성현 의원은 오빠면 오빠고 동생이면 동생이지 이게 왜 비하 발언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오빠 비하입니까 아닙니까? 뭐 비하 여부를 떠나서 그 공식석상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빠 동생 관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적인 관계에서 하는 거고 저 자리가 지금은 국회 법사위장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식적으로 호칭을 쓰든가 아니면 호칭을 붙이기 그렇다면 그냥 씨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쓰는 자리를 예를 들면 저희들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제가 김성태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형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방송에서 형님 어쩌고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쓰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식 방송 용어하고 공식 자리에서 쓰는 용어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어는 다르고 그런 용어를 공식석상에 쓰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또 주진우 의원도 뭐 눈이 돌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도 법사위원장인데 이런 표현을 또 방송에서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아마 지금 법사위의 지금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원들께서 조금은 이성을 되찾고 저 그림을 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말꼬투리 잡히는 그런 것은 서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행동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말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주진우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경기지사 선거 나가고 싶어서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영상 미디어 업계에서는 쇼츠 제작뿐만 아니라 저걸 갖다 한 5분짜리로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만 열렸다 그러면은 그 업계에서는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로 한호성이 나온다 그래요. 그게 천하대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뭐 사실상 상임위로 국회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 상원 개념인데 저렇게 국민들에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연일 제공하니까 그러니까 법사위의 본질적인 어떤 역할과 또 역량과 능력을 갖춘 저 위원들의 어떤 그런 인격이라든지 품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말 대잔치에 그냥 국민들에게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같은 분 앞에 계시지만은 상당히 국회의 품격도 지키면서 또 상대 존중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공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도 저분한테 국회에서 현역일 때는 참 당하더라도 말도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당해요.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 굳이 저렇게 상대를 비하하고 또 성별 희화를 시키면서까지 치욕적인 그런 상대의 명예훼손까지 시키는 그런 법사위원장의 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께서도 이제 5선 의원이고 국회의장까지도 민주당 내에 경선에 나섰던 분 아닙니까? 상당히 집권당 의원으로서의 중차대한 그런 책무가 책임 있는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현재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위원장,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달라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협치, 중도, 실용주의적 어떤 국정 운영을 국회와 상의할 수 있고 야당도 협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해도 지금 너무한 거예요. 저는 빨리 너무하다. 추미애 위원장이 뭐 다음 상임위에서 나경원 의원에게 사과하고 또 간사 또 그거는 빨리 선출해주고 나경원 의원도 지난번 초선 의원 발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래서 법사위원들끼리 이 안건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윤석열 오빠 서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권이 두 분처럼 다 품격 있고 서로 존중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해당 장소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도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짙은 어둠 속에 빽빽하게 모인 신도들,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대승치게 해준 이 구도를 자식된 거리를 다하지 못한 이 못난 아들을 부디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한 총재가 신도들에게 전했다는 발언도 집회 현장에서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애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정성 들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앞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소식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한 총재가 결국 구속되는 이 최후 진술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신도들이 아주 이렇게 외치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멘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잘 모르지만 본인의 행위가 정치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관계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치에 무관한 게 아니죠. 그리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다음에 그런 걸 보면은 그 자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꾸 저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은 국제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 탄압이 없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종교 간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슬람하고 불교도가 충돌한다든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충돌하는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충돌이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자체도 유럽이나 어느 나라처럼 종교에 기반한 정당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물론 일부 정당이 있지만 원내에 진입한 정당 중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정당을 배제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은 없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은 없고요. 이번 행위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종교적 행위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 행위가 사회적인 형사법, 그다음에 국내 법상식을 위반했을 때에는 당연히 법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학자 총재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정당의 정당한 업무방해 등등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등 지금 검찰이 고려하는 법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의 위반 여부는 이제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권성동 의원에 이어서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됐는데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등의 통일교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특검은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것, 국민의힘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이 구속은 가까운 일본 열도 언론이 지금 들썩일 정도로 큰 지금 방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저격한 총으로 사제총으로 저격한 그분이 이제 통일교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총재 구속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애신들도 상당히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 총재로서의 뭐 신앙 자체는 지금 한국에서 뭐 또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지만 아까 홍익표 대표님 말씀은 대한민국은 지금 다양한 어떤 종교 이 자체를 다 이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통일교의 이제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서 국민의힘이 쉽게 말하면 통일교에 영향을 받는 그런 정당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국민적 어떤 신뢰를 기반할 수 없는 그런 정당이다. 그걸 지금 이제 특검은 너무 강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이제 구속 수감되고 개인적으로 본인이 당 대표의 또 뜻이 있고 했기 때문에 통일교 관계자 측과 어떤 뭐 그런 내용이 주고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당시 비대위원장이나 또 당시 당 대표 체제에서는 통일교 이렇게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해가고 그게 또 돈을 내는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으로 이 사람들이 당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그 부분에 얼마나 돌아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는 결론은 특검 수사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까지 구속 수감시킨 것은 이거는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바로 관계였다. 그렇게 유착 의혹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걸 이제 남김으로써 정치적으로는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수사가 되면은 정말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못 통일교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뭐 반지나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뭐 뇌물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처벌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의 민주적 어떤 정당성이 결여된 부분으로 통일교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수사 목표나 방향성이 읽혀지는 것은 왠지 상당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시시비비는 가려야겠지만 정치 수사로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결정을 했는데요. 특검보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 2시 소환 조사 예정이던 권성동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에 불응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간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정교 유착은 헌법이 명시한 정교 권리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범죄입니다.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들은 저는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향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정당의 골격은 지도부이고 뼈와 살은 당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뼈와 살에는 유사 종교 집단 세력의 침투에 주요 정책, 지도부 선출, 당 선거 후보 선출 등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야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 김건희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는데 그 모습이 공개된다고 해요. 예,
일단 김건희 수사 특검이 연장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예측이 예. 됐었습니다. 워낙 사안도 다양하게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수사하다가 사실상 그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계속 수사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법원이 최근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법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부인이 아마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이 중계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아마 재판 상황을 다 중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출두하는 모습 정도 하고 아마 그렇죠. 착석하고 나면 아마 중계가 그만둘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 있는 법정 내용의 국민적 알 권리가 일정 정도는 충족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예, 법원이 촬영을 허가하면서 내일 김건희 씨 구속 뒤 첫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럼 뭐 특검법에서 또 정하고 또 법원에서도 그걸 수용한 입장이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이 특검법이 만들어질 때는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검 수사기관과 또 수사 범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이 수사기관이 그냥 무한정이고 모든 게 무한정인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읽혀지는 것은 이게 그럼 대한민국의 상시적인 어떤 검찰 체계, 이 사법 체계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지금 특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고 특검이 밝혀내지 않으면 어떤 의혹도 해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수사 체계나 또 이제 이 사법 체계 이 대혼란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 개혁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사실상 검찰 해체를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하면서 앞으로 수사 체계와 사법 체계가 맞물릴 것인가 이런 엄청난 숙제를 앞에 두고도 저는 특검의 만능주의로 우리가 빠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심해야 될 예. 대목이에요. 특검 만능주의는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에 법정에 선 김건희 씨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